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두 번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벌어져서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김상원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상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쁜 시간 중에도 이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김문수 후보는 지난주 가락시장 시작으로 민생 현장 분주하게 돌았습니다. 2주 차인 이번 주 선거운동 어떤 점에 집중하실 계획이세요? 지난주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갈등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네. 후보가 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과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각 네. 지역 공약을 발표로 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세대 간 또 각 직역 간의 여러 단체들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행사에 참여를 했고 또 대한노인의 방문, 그다음 내일은 이제 예술단체, 한국예총, 그다음에 목요일 날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직역과 관련된 단체 방문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세히 보셨겠지만 어젯밤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열렸습니다. 주제는 경제였고요. 첫 TV 네. 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경제 판갈이라는 키워드를 내놓았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주로 기업의 규제 강화를 많이 좀 공약화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좀 두자라고 했던 데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또 노조들이 불법 파업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상장 비상장 기업 가리지 않고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반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공약들을 많이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시장 경제를 회복하자. 네. 그다음 좀 과도한 기업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또 법인세 인하, 첨단 산업 육성, 경제 분야에 좀 차별화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펼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는 좀 차별화를 드러낸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경제 공약도 쭉 내놓으셨는데요.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예. 정책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봐서 이제 경제 판갈이 규제 완화에 중점 둔 경제 판갈이 성장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런 것들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 정책은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예. 기업이 그리고 국민이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틀어주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들이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초저녁에 기업 연구소가 불이 꺼지면 되겠느냐. 네. 그래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52시간제에 좀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어떤 그런 주장이라든지. R&D요?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퍼주기 경제 좀 하지 말자. 국가 재정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자꾸 돈 뿌리는 그런 경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세제도 이제 법인세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법인세가. 네. 그래서 네. 기업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기업들이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그건 결국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요금 인상 요인도 좀 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법인세도 OECD 평균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노동부 장관 할 때 어떤 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본인이 예. 이뤘던 일들 GTX까지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예. 택시 개발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대장동 개발 입군 개입
비리 의혹이 있는데 반해서 네. 김문수 후보는 뭐 판교의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평택의 120만 평 삼성전자 산업단지를 또 개발 지원을 한 어떤 여러 가지 주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네. 오늘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또 기업들이 활동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만큼 네. 또 국민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우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듭니다. 이재명 예. 후보가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판매가는 8,000원에서 10,0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는 닭죽 장사보다 이윤 더 남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왜 한 부분만 이렇게 떼내가지고 왜곡하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발언이 좀 왜곡됐다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무지의 소치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커피 한 잔 판매하기까지 단순히 120원만 드는 게 아니고 원재료 이외에도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도 들고 세금, 마케팅 비용, 각종 공과금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복합적 비용 구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단순히 원가만으로 가격을 논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나 취하는 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560만 자영업자들의 좀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좀 무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고 요즘 워낙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가 돼서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막 폭리나 취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것은 굉장히 좀 경제 성장을 논할 자격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고발전으로 비화가 됐어요. 양당 간에. 이 네.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진위를 아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이것은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현재 처한 현실을 너무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이 과연 고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좀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 전에 이제 직전에 내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예.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거의 유일하게 개헌 논의에 이제 소극적이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개헌안 꺼내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또 연임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논란보다는 네.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제왕적 국회, 그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최근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본다면 한 주가 멀다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하는 이런 입법 독재도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개헌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먼저 논의가 돼야지. 네. 대통령 임기제를 연임하니 중임하니 이런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개헌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의 본래 취지는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고 네.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의 설정이 보다 더 이렇게 그렇습니다. 더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국회도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돼야 되고 네. 탄핵만 계속 일삼는 그런 국회가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바람직한 것인지 네. 또 대통령도 그간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좀 일정한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질문 한 두세 개 더 드려볼게요. 예. 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약간 친중 성향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드 배치 당시 발언, 이른바 쉐쉐 발언, 전 중국 예. 대사 고압적 태도에 왜 한마디 제대로 반박 못했냐 등등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되게 친중으로 몰고 싶어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다. 실리 외교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미 동맹 또 이재명 후보는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친중 모드로 또 다시 그 전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저는 친중이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국은 교육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친중이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국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막연하게 친중 모드로 나서면서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을 거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의 친중 쎄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좀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 발언을 보니까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고 미국하고는 확실한 관계를 맺고 이어서 중국하고도 나쁘지 않게 지내는 이런 어떤 그 중심축이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예.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한국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미국은 우리의 맹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미 동맹의 굳건한 틀 안에서 대중국 관계는 또 교육 관계에서 실리를 찾아 나가는 네. 그런 외교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또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 어제 토론회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꺼내 들었어요. 자, 예. 부지사가 징역 7년 받고 구속된 사건인데 어떻게 도지사가 북한에 거액이 간 걸 모를 수 있냐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반박했냐면요. 예. 김문수 후보도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만 캠프 또는 수천만 원 정치자금법 사건 김 후보가 몰라서 무혐의 되지 않았냐. 나도 똑같은 경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또 사법부에 맡겨야 되겠지만 네. 저는 국민의힘의 정책총괄 본부장이니까 최근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본다면 네.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를 탄핵하고 또 자신이 속한 정권을 감사하던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또 위기 상황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고 또 본인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이며 정상적인 정당 지도자인지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니 저는 국민들께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의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저희 가서 이런 예컨대 경영계 가서 하는 소리, 노동계 가서 하는 소리. 돈 풀어서 다 해준다는 건 되게 말은 쉽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정교한 재정 예산 계획은 과연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100조 AI 그럼 세 가지 항목으로만 나눠서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공공일자리 확대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재정을 풀어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재정 이야기하니까 저는 지난 정부가 생각이 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그전 역대 대통령 6분이 국가 부채를 600조로 썼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한 임기 동안 400조의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나라 빚을 내서 선심성 정책들을 펼칠 테고 결과적으로 그 돈은 우리 대한민국 자식 세대들이 갚아야 될 것이다. 그 국채 10년째가 됐든 20년째가 됐든 그 뒤에 결국은 우리 자식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네. 국가 부채로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을 펼치면서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궤도를 걷게 될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똑같았어요. 베네수엘라가요? 예,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또 언론을 장악하고 또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각종 복지 수당을 뿌려주고 그러면서 결국 베네수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 길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선거전이 이제 2주째로 접어들었고요. 선거일까지 보름 남았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오늘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2주 남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 치고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예. 김상훈 의원님도 TK 출신이십니다만 지금 그 전에 나왔던 이렇게 쭉 제가 오늘 그 지지율도 앞에 나왔던 패널들과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 예. 이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이 좀 흔들린다 이런 분석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통적 지지층이 뭉친 다음에 중도로 확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다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네. 선거운동 초반 때와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경선 후보들 간에 또 선거 전에 또 뛰어들겠다는 의사표시를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했었고 네네. 또 지금 홍준표 그 후보도 하와이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특사 자격으로 가신 분들이 아마 설득을 할 것 같은데 당이 이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상당히 좀 골든 크로스를 이번 주말쯤에는 저는 보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대구 경북도 상당한 그 민심에 반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세가 결집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전통적인 보수 우파들의 네. 사실은 성지죠. 여기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제가 직접 느끼고 왔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우리 후보가 적극적으로 좀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뛰어다닌다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 결국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첫 토론회 이전에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좀 홀가분한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이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따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의 긍정적 효과 예. 얼마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자체가 네. 그간 경선 후보들 간의 갈등 또 여러 좀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거쳐왔던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선거 운동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슈였다고 봅니다. 이제 네네.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각 경선 후보들이 좀 합심해서 국민들께 좀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또 열심히 좀 민심을 회복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펼쳐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대위 인선 둘러싼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임명 취소됐지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었던 석동영 전 변호사라든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선대위 합류했습니다. 뭐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선대위 합류까지 문제 삼는 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까지 탈당한 마당에 논란의 소지는 좀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선대위 인선 문제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네. 보수 대연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선 긋기보다는 그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세력들을 다 같이 좀 안고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뭐 석동영 변호사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선대 인선 문제 때문에 좀 흠집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다 있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대의를 지키는 보수 또 네. 중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좀 결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는 보니까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그러니까 한때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는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호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뒤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야당으로 해야 할 정당으로서 해야 할 어떤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주장과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허은하 의원님과 김상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좀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다만 뭐 그분들 개인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또 허은하 의원은 또 이준석 후보와의 좀 여러 가지 갈등 관계 때문에 네. 당직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김상욱 의원은 뭐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네. 저는 또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상욱 의원 본인이 과거 보수 정당의 도움으로 또 성장을 했고 또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당직을 옮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봐서도 좀 결코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 의원 본인도 울산 남구갑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당선됐는데 네.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지지를 받은 것이었는데 이런 울산 남구갑 시민들의 지지와 은혜를 배신한 행위는 아닌지 또 본인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사단까지 출발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그 SNS 그 사진에 파란색 재킷에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가 막 이런 약간 우려가 있으니까 넥타이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러던데 여하튼 국민의힘의 섭섭한 감정을 막 여과 없이 드러내시고 그랬는데 자,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이 보시기에 홍 전 시장이 대선 전에 마음을 이쪽에 혹은 어떤 힘을 국민의힘 쪽에 보탤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 정치계의 풍운아입니다. 네. 2017년도에 또 불임정당으로 비판받으면서 보수가 괴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이 또 과감히 경남지사직을 초기와 같이 던지고 또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출마를 해주셨고 또 대한민국 보수의 산 정인입니다. 아마 뭐 수구 초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우리 홍준표 시장도 또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이자 근본은 정통 보수 국민의힘입니다. 반드시 홍준표 전 시장께서 국민의 사랑과 또 열망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선택은 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개인적으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유세전에 내일부터 합류합니다. 부산, 대구, 충청, 강원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단지 선대위 합류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어쨌든 선대위 합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계속 타진을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전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선대위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너무 좀 구애받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당에 좀 선임이 됐을 때 저는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보수 정치계의 큰 자산인데 예. 너무 일찍 등판해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해서 좀 혜성과 같이 바람몰이를 하고 본인의 정치적 꿈을 이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예. 뜻에서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 유세전에 합류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저는 남은 우리 선거 기간 동안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선까지 예.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관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저는 이제 오랫동안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경제 공약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고 그런 쪽으로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비전을 제시해야겠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총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